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양주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바로 저희 엄마 때문이에요. 저에겐 엄마가 둘이 있어요. 저를 낳아준 엄마와 저를 키워준 엄마. 바로 제 이모죠. 낳아준 엄마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제가 4살이 되던 해 엄마는 절 시설에 버리고 떠났거든요. 동대문 시장에서 우리 도매업을 하던 아빠가 사업 실패의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시자 엄마는 혼자 절 키우셨대요. 하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절 시설에 맡기셨죠. 뒤늦게 그 사실을 안 이모가 시설로 절 찾으러 오셨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전 이모와 함께 살고 있어요. 이모는 절 키우시느라 결혼도 안 하고 사신 거예요. 조카인 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신 거죠. 그래서일까요? 철이 들 무렵부터 전 내 인생에 결혼은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어요. 이모가 날 위해 희생했던 것처럼 저 역시 이모를 모시고 살 생각으로요. 평생 저만 바라보고 사신 이모를 두고 내 행복만을 찾아 남들처럼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건 너무 이기적인 행동 같았거든요. 주변에선 결혼을 해서 이모를 모시고 살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그게 어디 쉽나요? 장인 장모 모시고 사는 것도 싫다고 하는 판에 이모를 모시고 살자고 하면 어떤 남자가 그러자고 하겠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마음을 비우고 결혼은 포기한 거죠. 그랬는데 정원아, 우리가 이모님 모시고 살자. 너한텐 엄마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남친이 먼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처음엔 빈말인 줄 알았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발뺌할 거라고 생각했죠.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처럼요. 그런데 1년, 2년, 4년이란 시간이 흘러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이 됐음에도 남친은 전에 했던 약속 그대로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욕심을 내게 됐어요. 이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남친 부모님을 찾아뵙고 결혼 승낙을 받기로 했어요. 물론 이모를 모시고 살겠다는 얘기도 함께요. 예비 시아버님께서는 제 상황을 끝까지 들으시곤 결혼은 찬성이나 이모를 모시고 사는 문제는 조금 더 생각해보자고 하셨어요. 처음부터 쉽게 승낙받긴 힘들 거라고 생각했기에 우린 일단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리곤 남친 어머님께서 차려주신 저녁을 먹고 돌아왔죠. 어머님께선 아버님 눈치만 보실 뿐 우리 결혼에 대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전 무언의 승낙이라고 생각했고요. 이모는 예비 시부모님이 결혼을 승낙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무척 좋아하셨어요. 나이가 찼는데도 도통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 절 보고 내심 그동안 걱정이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10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가는 기분이라고 하셨죠. 일찌감치 남친을 조카 사이로 점찍었던 이모는 날짜부터 잡아야 한다며 싱글벙글이셨어요. 그렇게 순조롭게 결혼 준비가 진행되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님이었습니다. 할 얘기가 있으시다며 저희 회사 쪽으로 오시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어머님께 점심을 대접할 생각으로 회사 근처 한정식집에서 뵙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럴 필요 없다시며 카페에서 보자고 하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러신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죠. 약속 장소에 도착해보니 먼저 와 계셨어요. 근데 전에 배웠던 것과는 인상이 많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꽤 순정적이고 조용한 성격으로 봤었는데 완전 반대더라고요. 화장도 그렇고 차림새도 꽤 과감한 편이시고 무엇보다 저를 대하시는 눈빛이나 표정이 완전 달랐어요.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본 표정으로 시종일관 인상을 쓴 채 한숨을 쉬셨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잘 들어. 나 니들 결혼 반대야. 그러니까 이쯤에서 마음 고쳐먹고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까지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혹시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그런 거라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전 그동안 혹시라도 내가 실수한 게 있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수? 그래,
실수라고 하면 실수겠네. 네가 감히 내 아들을 탐낸 거. 실수라면 실수지. 그러니까 이쯤에서 마음 접어. 그럼 나도 너한테 얼굴 붉힐 일 없으니까. 전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표정이 확 변하시곤 애미애비도 없이 자란 주제에 어디 언감생심 내 아들 놈 봐? 기가 막혀서. 그 주제에 지 이모까지 끼고 살겠다고? 누가 근본 없이 자란 애 아니랄까봐 아주 뻔뻔하게가 그지없어. 얘, 내가 너 같은 애 주려고 지금껏 금이야 우기야 내 아들 키웠는 줄 알아?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이게 어디서? 암튼 난 경고했어. 앞으로도 내 아들 주위에서 얼짱거리면 나 너 가만 안 둬. 알았어? 어머님은 제 얘긴 듣지도 않은 채 본인이 할 말만 끝내곤 가버리셨죠.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전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래서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아침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구나 생각하면서요. 그리곤 시간이 지나자 조금 화가 났어요. 나와 내 부모님을 무시하는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기만 했던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고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어머님이 야속하고 미웠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땐 다 때려치우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꼴을 당하면서까지 결혼을 해야 하나 비참한 기분이 들었죠. 그래서 퇴근 후 남친을 만나러 갔어요. 헤어지자고 말하려고요. 그런데 막상 남친의 얼굴을 보니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오히려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확신만 가지게 되었죠. 내 인생에 다시 없을 이 남자를 위해 욕심을 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버티기로. 지긋지긋한 순간도 시간이 흐르면 추억으로 남는 것처럼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어머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참 멍청한 짓이었죠. 그 후에도 어머님은 저를 따로 불러 협박을 하거나 남친과 아버님 몰래 제게 히스테리를 부리곤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전 미련한 곰처럼 무던하게 욕받이 노릇을 했죠. 듣다 보면 내성이 생길 거라 생각했는데 어머님한테 무시당하고 막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상처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정말 한계다 싶어 포기하려고 했죠. 그런데 제가 덜컥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이젠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죠. 이모는 제 임신 소식에 내심 걱정이 되는 모양이셨어요. 안 그래도 부모 없이 자란 처지에 혹여 함부로 몸 간수해서 애까지 뱉다는 얘기를 들을까봐 걱정하셨던 거죠. 그래서 남친한테 시부모님들께는 일단 비밀로 하자고 했어요. 남친도 그러자 했고요. 아이 때문에라도 서둘러 식을 올려야 해서 예식장을 구하는데 애를 좀 먹었어요. 예식 당일 배가 불러있을 걸 대비해 드레스 역시 배를 가릴 수 있는 디자인으로 고르다 보니 솔직히 마음에 썩 들지 않는 걸로 고르게 됐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일단은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하는 걸. 그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이렇게 치르게 돼서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친한테 짜증을 많이 냈죠. 하지만 남친은 제가 내뱉는 짜증을 말없이 받아줬어요. 그리고 어느 날이던가 늦은 밤 남친이 술에 취해 우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곤 살짝 풀린 눈으로 자기 인생 내력을 이야기하더군요. 사실 우리 엄마 말이야. 내 친엄마 아니야. 나 유치원 때 두 분 재혼하셨어.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도 나한테 참 잘해주셨지. 아버지가 날 나무랄 때도 엄마 늘 내 편이 돼주셨으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그러면 그럴수록 난 더 거리감이 느껴지더라. 차라리 내가 잘못했을 때 혼도 내고 매도 드셨다면 더 가깝게 느껴졌을지도 몰라. 그래서 난 내 자식만큼은 내가 느꼈던 이런 기분을 느끼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 뜻밖이었어요. 남친한테 이런 과거가 있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시어머님께서 제가 자라온 환경에 대해 막말까지 서슴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남친의 고백이 더 놀랍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남친도 저처럼 평범하지 않은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모를 향한 제 마음을 잘 알아주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했죠. 둘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버님은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셔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모를 모시고 사는 건 허락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대신 이모 집 근처에 저희 신혼집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셨죠. 남친과 저는 일단 아버님 뜻에 따르기로 하면서 문제는 일단락 지어졌죠. 그런데 정작 문제는 따로 있더라고요. 그날도 어머님은 남친 몰래 절 집으로 부르셨어요. 오늘은 또 뭘로 생트집을 잡으실까? 속으로 걱정을 하면서 댁으로 향했죠. 현관에 막 들어서자마자 어머님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보고 배운 거 없다 했더니 하는 짓도 딱 지 수준이야. 너 애 가졌다며? 솔직히 말해. 그거 우리 아들 애 맞아? 혹시 밖에서 딴 놈이랑 붙어먹다 배불러 온 거 아니고? 그런 거라면 지금 당장 이실직고 하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랬다가 너도 네 애도 가만 안 둘 거니까. 시어머니는 살기를 내뿜으며 소리쳤어요. 보아하니 남친이 실수로 말을 했던 모양이었죠. 미리 말씀 못 드린 건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어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 인생 막 살지 않았다고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절 그렇게 매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억울해요. 안 그래도 임신한 탓에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는데 어머님의 막말을 들으니 감정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맞받아쳐 질러댔어요. 네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임신한 사실도 숨긴 거 아니야. 말해봐 이 지지배야. 너 그 애 누구 애야? 내 아들 자식 아니지? 그치? 어머님 끝까지 저와 제 아이를 의심했어요. 이러지 마세요. 그렇게 못 믿으시겠다면 나중에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치만 만약 그의 아이라고 판명되면 어머닌 저랑 제 아이한테 사과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애 하나 뵀다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거니?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애를 뵀으면 창피한 줄을 알아야지. 뭘 잘했다고 큰 소리를 쳐? 그래서 내가 널 싫어하는 거야. 겉으론 조신한 척 다 하더니 봐라. 결국 결혼도 하기 전에 애부터 배우는 거. 이러니 내가 추신 안 따지게 생겼니? 이래놓고도 인생 막 살지 않았다고? 내가 너 같은 애는 집에 안 들이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다. 근본도 없이 막 살아온 건 티가 나도 나니까. 천박한 지지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꾹 참고 있던 그 한마디를 내뱉어 버렸죠. 어머님이 재훈 씨 친어머니도 아니시잖아요. 어머님은 자식도 버리고 제가 하신 거라면서요. 저요, 아이를 가져보니 알겠더라고요. 엄마랑 뱃속의 아이는 단순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닌 그 자체만으로 한 몸이라는 걸요. 그런데 그렇게 이어진 자식을 버리신 분이 제 부모님을 욕하고 저한테 막 살았다고 훈계하실 일은 아니죠. 어머님이 버리고 온 그 아이가 어디선가 어머님 같은 사람한테 저처럼 당하고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하세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어머님 이러시면 어머님 자식도 똑같이 당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함부로 말아주세요. 저요, 더 이상 어머님한테 당하지만은 않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저한테 이러지 마시라고요.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쏟아내고 나니 손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감정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과호흡으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헉헉대다가 결국 그대로 기절을 해버렸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어요. 시어머님은 물론 남친과 시아버님도 와 계시더군요. 근데 다들 표정이 어두워 보였죠. 남친은 절 보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한참을 제 손을 잡고 울먹이던 남친은 아이가 유산이 됐다고 말해주었어요. 솔직히 그 말을 들었던 그 순간은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모든 게 거짓말 같았거든요. 그냥 악몽을 꾸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제 앞에서 세상을 다 잃은 사람처럼 망연자실해 있는 시어머니를 보자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저와 제 아이를 기망하고 수없이 비수를 꼽아온 저 악마 같은 여자가 결국 내 아이를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자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죠. 저는 미친 여자처럼 울부짖었어요. 악마 같은 그 여자를 노려보면서 내 아이를 살려내라고 소리쳤죠. 남친은 그런 절 끌어안으며 제발 진정하라고 울먹였지만 소용없었죠. 전 혼절할 때까지 한참을 울부짖었으니까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잠에 빠져 지냈어요. 수면제를 먹은 사람처럼 하루 종일 잠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가량을 잠에 빠져 지내다가 정신이 든 저는 남친과 파혼을 했어요. 남친은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다고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이유는 바로 제 엄마 때문이었어요. 저를 낳아준 생물학적 엄마. 제가 쓰러졌던 그 순간 시어머니는 겁에 질려서 119에 신고를 하곤 제 손에 들려있던 핸드폰을 챙기시려다 우연히 폰이 켜진 걸 본 모양이에요. 그리곤 메인 화면에 뜬 저와 이모 사진을 보게 됐죠. 그때 알았대요. 그토록 자신이 괴롭혀온 아들의 여자가 27년 전 자신이 버린 딸이라는 사실을요.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병실에서 봤던 시어머니의 그 망연자실한 표정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 이후 엄마는 우리 집에 몇 번이나 찾아와 저와 이모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전 만나지 않았어요. 절 버린 엄마를. 그리고 세상 누구보다 제게 큰 상처를 안겨준 엄마를 전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처럼 마음의 평온을 찾기까지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얼마 전 이모를 통해 엄마의 근황을 듣게 됐죠. 아들과 결혼까지 하려고 한 여자를 그렇게 만들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 집에서 멀쩡할 수 있었겠어요? 결국 이혼을 하고 집에서 나오셨대요. 한동안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지내다가 2달 전쯤 충청도 어느 암자에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자신이 지은 죄를 빌며 절 위해 기도하겠다고요. 전 절 위한 기도 따윈 필요 없으니 엄마 자신의 인생이나 사시라고 했어요. 자업자득이죠. 자식도 버리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 떠났던 엄마는 자신의 욕심과 삐뚤어진 모정으로 결국 모든 걸 다 잃었으니까요. 얼마 전부터 전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요. 27년 전 그랬던 것처럼 제 곁에는 세상에서 제일 절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내 엄마였고 앞으로도 영원히 내 인생의 유일한 엄마인 이모 말이에요. 이모, 아니 엄마, 내가 더 잘하고 살게요. 고맙고 사랑해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는 아줌마예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딸아이는 양가 어머님들께서 교대로 돌봐주고 계세요. 제가 퇴근할 때까지요. 저희 딸은 외할머니 댁에 가는 것보다 친할머니 댁에 가는 날을 더 좋아해요. 물론 엄마와 어머님 둘 다 손녀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지만 딸아이가 이러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친할머니 있는 집에는 딸아이가 좋아하는 사촌 언니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제 시누이의 딸이요. 조카는 9살이에요. 나이답지 않게 의젓하고 예쁘고 착하죠. 책임감도 강하고 철이 정말 빨리 들어서 저나 남편에게도 예의 바르게 잘하고 제 딸도 잘 돌봐주곤 해요. 저희 딸이 아직 어려서 솔직히 귀찮을 법도 한데 싫은 내색 한번 안 하고 잘 데리고 놀더라고요. 명절 때도 어른들이 음식하고 상 차리는 동안 언제나 조카가 제 딸을 돌봐줘요. 그래서 저는 시댁 가면 참 편해요. 제 딸이 조카처럼만 자라주면 소원이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조카를 볼 때마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어린애가 너무 철이 일찍 든 것 같아서요. 시누이도 가끔씩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명절에 아이들 재워놓고 술 한잔 기울이며 얘기하다 보면 시누이는 어김없이 조카 얘기를 하며 눈물을 보여요. 언니, 내가 우리 수연이한텐 죄인이야. 애는 애다워야 하는데 수연이는 안 그래요. 지금껏 한 번도 떼쓴 적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어 보이는 걸까요? 어린 수연이 눈에도 티날 만큼? 사실 조카는 아빠가 없어요. 시누이가 미혼모거든요. 제가 처음 시누이를 만난 건 시누이가 22살 때였어요. 당시 시누이는 풋풋한 대학생이었죠.
저는 남편과 동갑이고 25살에 회사에서 만났어요. 지금도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처음 남편에게 신우이를 소개받았을 때 신우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배려심도 많고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한참 멋부리는 거 좋아할 나이인데도 아르바이트 월급을 늘 부모님 선불이나 주변 사람들을 위해 쓰더라고요. 저도 그런 신우이를 제 친동생처럼 생각하면서 언니처럼 챙겨주었어요. 남편 모르게 용돈도 챙겨주고 가방이나 신발을 사주기도 했죠. 신우이한테는 아깝지 않았거든요. 저는 남편이랑 3년을 연애했어요. 시부모님이 좋은 분들이셔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얼굴 붉힐 일이 없었어요. 결혼식을 몇 달 안 남겨둔 어느 날이었죠.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어요. 그때 이미 자연스럽게 집도 드나들며 며느리 노릇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게다가 남편이랑 사내 연애를 했었으니 퇴근도 같이 하는 날이 많아서 퇴근길에 들러 밥을 먹곤 했거든요. 그날은 어머님이 갈비찜을 하셨다며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하신 날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는데 평소와 달리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식탁에는 차리다 만 듯 수저 몇 벌이 놓여 있었고 가스불은 조리 도중에 꺼진 것처럼 냄비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었죠. 그리고 거실 바닥에 신우이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죠. 당시 신우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신우이의 모습에 전 놀랐어요. 남편이 먼저 나서서 물었죠. 엄마,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주연이 너는 왜 그러고 있어? 그러자 아버님은 한숨을 푹 내쉬시면서 잠시 바람 좀 쐬고 와서 얘기하자. 아버님은 밖으로 나가셨고 어머님은 울기만 하셨어요. 저는 어머님께 다가가 달래드렸죠. 남편은 신우이한테 가서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요. 그러자 신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동그랗고 고운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되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토끼처럼 빨개진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저는 너무 놀라서 어머님도 잊고 신우이한테 달려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신우이는 좀처럼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입을 여셨죠. 주연이가 임신했단다. 그 순간 저도 남편도 아무 말도 못하고 벙찐 표정으로 신우이를 봤어요. 신우이한테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난데없이 임신이라니요. 먼저 정신을 차린 건 남편이었어요. 아니, 미성년자도 아닌데 그게 뭐? 물론 갑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큰일 난 것도 아니잖아. 우선 애 아빠랑 상의를 해야지. 네 남자친구 연락처 좀 줘. 그러자 신우이는 울면서 그러더군요. 지우래. 자기가 돈 줄 테니까 지우래. 순간 남편도 저도 열이 확 받았어요. 어린애도 아니고 임신시켜놓고 무작정 돈으로 떼우겠다? 이게 말이 돼요? 그 자식 번호가 뭐야? 남편은 빨리 애 아빠 연락처를 내놓으라고 소리쳤어요. 저도 애 아빠가 누군지 알아야 만나서 얘기하고 그쪽 부모님과도 상의할 게 아니냐고 남편을 거들었어요. 지우든 낳든 일단 어른들과 상의부터 해야 한다고요. 저랑 남편이 동시에 추궁하니 신우이는 결국 남자친구 연락처를 알려주었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었죠. 누군가 전화를 받더군요. 남편은 숨을 고르고는 말했어요. 여보세요? 저는 주연이 오빠 되는 사람인데 좀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상대편 쪽에서 그러더군요. 주연이랑은 얘기 끝났습니다. 저는 더 할 말이 없어요. 주연이도 동의했고요. 그 말에 남편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야, 남의 귀한 동생 임신시켜놓고 돈 줄 테니 지우라면 다야? 사고를 쳤으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냐? 남편이 소리를 높이며 화를 내자 상대방은 이내 전화를 툭 끊었어요. 그렇게 폭풍 같은 며칠이 지나갔고 신우이의 통장에는 상당히 큰 금액의 돈이 입금되었어요. 단순히 수술비라기에는 몇 배는 되는 더 큰 돈이었죠. 신우이도 당황할 정도로요. 전 신우이를 데리고 산부인과에 갔어요. 그런데 신우이가 울면서 그러더군요. 언니, 나 애기 심장 소리도 들었어요. 나 못할 것 같아. 그런 신우이를 보는 제 마음도 아팠어요. 결국 신우이는 시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자기가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라도
애를 키울 테니까 제발 낳게 해달라고요. 막내딸이 그렇게 울면서 비는데 어쩔 수가 없었던 시부모님은 결국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하셨어요. 저희 결혼식도 시누이 안정기 접어들 때까지 몇 달 미뤄서 진행했고 시누이는 혼자 태교를 하고 조카를 출산했어요. 아이 아빠한테는 죽었다고 할 거예요. 절대 안 보여줄 거예요. 그래, 그렇게 돈으로 때우려는 무책임한 놈은 애 볼 자격도 없어. 시누이의 말에 저도 맞장구를 쳐주었죠. 시누이는 본인이 말한 대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아기가 100일도 되기 전에 몸을 추스르고 회사에 복귀를 했어요. 근무 시간 동안은 어머님이 조카를 봐주셨고 퇴근 후에는 시누이가 육아를 병행했어요.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조카를 돌봐주었고요. 사실 시누이가 출산을 한 뒤 남편이랑 몰래 아이 아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었어요. 시누이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지만 다들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결국 아빠가 누군지 알아내지 못했죠. 남편은 그놈이 눈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고 이를 득득 갈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길에 딸을 데리러 친정집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때 어머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금 잠깐 집으로 와달라고 하셨죠. 어머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아서 무슨 일이 있나 싶었어요. 저는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딸을 조금만 더 봐달라고 부탁드리곤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는 어머님이 혼자 계셨어요. 그런데 안절부절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어머님이 제 손을 덥석 잡으시며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누가 집으로 찾아왔었어. 자기가 수연이 아빠 변호사라더라. 순간 너무 놀라서 네? 하고 소리를 크게 질러버렸어요. 어머님은 아직도 진정이 안 되시는지 횡설수설 하시며 설명하셨어요. 아까 낮에 양복배 입은 양반이 우리 집에 왔더라. 김누구씨 변호사라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우리 수연이 이름을 말하면서 수연이 생부라고 그러는 거야. 조카는 시누이 성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까지 정확히 얘기하는 걸 보면 시누이와 조카를 아는 사람이 보낸 건 맞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은 입술을 달차기시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 변호사가 이상한 말을 하지 뭐니. 유언장을 집행해야 한다나? 그러면서 언제 시간을 내서 자기 사무실에 수연이랑 주연이를 보내달래. 그러면서 명함도 주고 갔어. 어머님이 제게 명함을 내미셨어요. 그 명함에는 법무법인이라는 단어와 함께 변호사 누구누구라고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 박힌 건 유언장이라는 단어였죠. 죽음과 깊게 연관된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뭔가 불길함을 느꼈거든요. 어머님, 이거 제가 그이랑 얘기해 볼게요. 일단 아가씨한테는 아무 말씀 마세요. 수연이도 아무 얘기 못 듣게 하시고요. 어머님은 알겠다시며 알아보고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친정들러 딸아이를 데리고 온 저는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어요. 남편이 오자 저는 어머님께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달해 주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저와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조카의 생부도 아니고 생부의 변호사가 찾아왔다고 하니 놀라는 게 당연하죠. 왜 직접 오지 않았지? 유언장 얘기는 또 뭐고? 하며 의아해했어요. 이거 아가씨한테 얘기해야 하나? 아무래도 아가씨랑 관련된 일인데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그런 놈 기억해봤자 좋을 거 하나 없을 텐데. 남편과 저는 그 문제를 두고 그날부터 몇 날 며칠 고심을 했어요.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아픈 기억을 되살리는 일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결정은 당사자가 해야 하는 일이라서 시누이한테 얘기하기로요. 그래서 시누이를 불러 얘기해 주었어요. 시누이는 예상대로 많이 놀라더군요. 그 사람이 직접 연락한 건 없었어? 그런 건 없었고 변호사 혼자 왔었다고 얘기했어요. 시누이는 침착하게 상황을 받아들였죠. 며칠 뒤 시누이와 저는 회사에 월차를 내고 변호사를 만나러 갔어요. 당신이 김호진 씨 변호사시라고요? 시누이가 물었어요. 그러자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네, 제가 김호진 씨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다가 아니라 변호사였다라고 했어요. 과거형의 말에 시누이가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는지 제 손을 꽉 잡았죠. 그런데 저랑 제 딸아이를 찾으신 이유가 뭐죠?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하나 가져왔어요. 놀라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침착하게 들어주세요.
김호진 씨가 몇 달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갑작스런 부고에 신우이의 몸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저 역시 놀라서 신우이의 팔을 꽉 붙잡았어요. 김호진 씨가 남기신 유언장에 전 재산을 정주연 씨와 따님이신 정수연 양에게 상속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호진 씨 명의의 아파트도 정주연 씨 명의로 바꾼다고 남기셨고요. 신우이는 기를 쓰고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럼에도 몸을 미세하게 떨었죠. 변호사는 그런 신우이를 안쓰러운 눈으로 보더니 서류 봉투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편지 봉투였어요. 김호진 씨께서 유언장을 집행할 때 정주연 씨께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서 읽어보시겠습니까? 라고 하길래 신우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망설이다가 이내 편지 봉투를 뜯고 안에 든 편지를 꺼냈죠. 얼핏 보니 꽤 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신우이는 편지를 읽어내려갔어요. 그리고 신우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더니 결국 신우이는 손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기 시작했죠. 제가 괜찮겠냐고 물으니 신우이는 제 어깨에 기대어서 한참을 울다가 언니, 나 이제 어떡해? 나 이제 어떻게 살아? 하고 울더군요. 저는 신우이 손에 들린 편지를 잡아채서 읽기 시작했어요. 편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어요. 지연아, 내가 못나서 미안하다. 너랑 헤어질 당시 부모님께서 아이랑 너를 포기하고 회사를 물려받으면 너한테 거액의 돈을 주겠다고 하셨었어. 그래서 우린 나이도 어리니까 차라리 너한테 그 돈을 주고 네 인생을 살게 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었어. 그래서 내가 나쁜 놈이 되기로 하고 너랑 연락도 끊은 거야. 그런데 1년 뒤 내가 우리 아기까지 낳았다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랐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당장 너한테 가고 싶었는데 차마 그럴 수가 없더라.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서 자리 잡고 꼭 너한테 용서를 빌려 가겠다고 다짐했었어. 그런데 인생 참 웃기더라. 열심히 사니까 그게 또 독이 되었는지 내가 암에 걸렸지 뭐니. 병원에서는 1년을 얘기하더라. 그런데 내가 악착같이 몇 년을 버텼어. 너랑 우리 딸한테 건강한 몸으로 찾아가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이거 쓰는데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하거든. 주연아, 너는 더러운 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서 미안하다. 그리고 우리 딸 잘 키워줘서 고마워. 대학 동기가 가끔 수연이 사진을 보내줬어. 딸은 너무 예쁜데 너만큼은 아니더라. 주연아, 나는 너밖에 없었고 지금도 그래. 내가 후회되는 게 있다면 죽는 순간에도 너와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야. 정말 미안하고 우리 딸한테도 아빠가 정말 사랑한다고 전해줘. 사랑해, 정주연. 신우이는 작정한 듯 말했어요. 저 이 돈 못 받아요. 제가 어떻게 이런 돈을 받아요? 그리고는 정신을 놓은 사람처럼 울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이 바로 달려와 주었고 상황을 전해 듣자 역시나 할 말을 잃더군요. 시부모님들도 이야기를 들으시고 무척 놀라셨어요. 신우이는 한동안 알았어요. 며칠을 울면서 누워만 있어서 조카가 많이 걱정을 했어요. 신우이는 그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변호사에게도 그 뜻을 전했고요. 그런 신우이 마음을 돌린 건 뜻밖의 방문이었어요. 바로 조카 생부의 부모님들이었죠. 그분들은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하셔서 시댁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집에서 신우이를 보시자마자 두 분이 무릎을 꿇으셨죠. 우리가 그때는 어리석었어요. 무슨 자존심을 세운다고 있는 집 애를 만나라고 그렇게 아들을 몰아붙였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사랑하는 여자랑 가정 꾸리고 살게 해줄걸. 그럼 스트레스도 안 받고 건강 나빠질 일도 없었을 텐데요. 호진이가 많이 보고 싶어 했어요. 그쪽 어머니가 울면서 그러시더군요. 신우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같이 울기만 했어요. 전 그때도 지금도 그 사람 원망 안 해요. 그 사람 선택이었으니까요. 이제와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호진이가 남긴 것만 제발 받아줘요. 안 그럼 우리가 그 애한테 죄인이 될 거야. 당신은 받을 자격이 있어요.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제발 받아줘요. 그날 신우이와 한참을 이야기하다 가셨고 결국 그 사람이 남긴 걸 받기로 했어요.
시누이는 아직 어린 조카를 위해 모든 일을 비밀에 붙였어요. 조카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면 이야기를 해줄 거라고 했죠. 가끔씩 시누이는 조카 생부의 납골당에 찾아가곤 해요. 저도 한번 따라간 적이 있는데 납골당 안에 대학생 시절의 시누이와 찍은 스티커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울며 웃던 시누이의 얼굴이 참 슬퍼 보였어요. 시누이는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 거라고 했어요. 딸아이에게는 자신이 세상 유일한 부모라면서요. 한없이 연약해 보이는 시누이도 엄마는 엄마인가 봐요. 아이를 생각해 힘을 내는 거 보니 말이죠. 시누이가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